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홍입니다. 116주년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여성의 날과 총선 즈음에서 제주의 여성 정치 현실을 짚어보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주의 젠더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하영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경숙 젠더플러스 연구소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의 젠더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부적절한 행보 논란으로 제주의 정무부지사가 사퇴를 하고 그 자리에 제주도에서는 사상 처음이었죠. 여성 정무부지사가 지명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제주도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직의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성 공직자 그리고 정무직 자리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여성 정무부지사 지명됐다 이런 소식 들으셨을 때 우리 강경숙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 여성 부지사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민선 8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여성 부지사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님께서 이제 지명하시면서 밝힌 이유가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을 허물고 그리고 성평등 사회로 이렇게 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평등 부지사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요. 우리 이상봉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또한 우리 강경숙 대표님께서 말했듯이 오영훈 도정이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는 배경 속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또 차별 없는 약속들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충이 상당히 많이 녹아났을 것이다. 네.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되게 되면 이 정무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농수축구 경제와 관련된 1차 산업 전반을 둘러야 되고 또 조직이 확대되면서 관광 체육 분야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합한 인물들을 또 나름대로 제주의 성평등을 위한 그런 의미 있는 그 걸음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대단한 노력 끝에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네, 능력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평등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강하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전임 정무부지사의 그런 일탈 행위 자체가 그 젠더 의식의 부족이고 그 남성 그 권위주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이번에 여성 정무부지사가 이렇게 지명된 데 대해서는 여론에서는 좋은 방향을 이끌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이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지의 그 능력과 자질 또한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검증되리라 봅니다. 의회에서 근무했었다고 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잘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계실 때 그래도 계속 만나셨을 건데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그러게 소통을 잘 하리라는 기대는 저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의회 소통을 좀 많이 소통이라고 하면은 일단 의원님과도 자주 이렇게 보는 시간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의회에 있을 때도 저는 이렇게 그런 보는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과 의회에 있을 때도 교류가 많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의원님하고는 어땠습니까? 저야 이제 모든 사람이 맞추면서 같이 서로 소통하는 거겠는데 이력들이 어쩌거나 9급에서 2급, 이사관까지 또 다양한 공직 경험, 일선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도정에서나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젊을 때부터 도의의 경험들 속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들고 입법조사관
또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근무 아,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아까 우리 강하영 의원님께 소통 얘기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뭐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 만족도라든가 기대치는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 시간이 또 짧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면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손태주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정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첫 여성 정무 부지사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하는 바도 좀 큽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가 문화관광체육이나 뭐 1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예를 들면 뭐 문화관광 해설사의 뭐 성인지적 관점에 그런 뭐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거나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반일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부였지만 뭐 반일이 끝나고 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가사 일이라든지 이런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게 고정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반영해서 김혜숙 정무부지사님께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기조가 깔려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을 띠고 있는 분인데 이 그렇죠. 상징성이 실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본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아마 많은 도민분들이 도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역량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뭐 정무부의사는 그렇게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영훈 도정에선 유리천장을 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넓게 봐서 산하 기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비율로 보면 여성 기관장이 굉장히 적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상봉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이 제주도에는 한 17개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2명으로 프로테준 한 12%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적게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전체적으로 해왔던 사례들 보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 계실 때 제주관광공사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제 컨벤션 센터지만 이제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 음. 사회서비스원 네. 나름대로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예. 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부분들은 이 국제 컨벤션 센터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이지만 좀 더 지사께서 이번 정무부지사를 인선 배경들을 보면서 좀 더 앞으로 이 기관들이 이제 채워지고 새롭게 임명했을 때는 여성 기관장들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관심들을 가진다면 좀 더 이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의 인선 비율이 높아지면서 좀 더 이 성평등에 대한 지사의 이 약속들이 하나씩 일궈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산하 기관장 자체 비율은 원희룡 도정 때보다는 지금 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어지는 기간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임기가 마무리되면 새롭게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 때 또한 여성 기관장에 대한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의지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지사님이 관심들을 더 네.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데 강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성 기관장이 2곳에 불과합니다. 네. 그 이유가 보니까 그 여성 임원이나 그 관리직 비율이 또한 낮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17개 공공기관 임원 208명 중에 여성 비율이 25% 예, 네.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 예예. 네네. 예, 전체 208명 중에 51명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관리직 여성 비율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한 18%. 네. 예, 관리직 여성이 한 여성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예, 출자 출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런 임직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예,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임직원에서부터 여성 비율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막히는 예,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관장이 2명이라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밑에 임원진 그리고 관리직들이 25% 미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공직 사회에서 볼 때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 혹시 손태주 실장님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그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2년에는 29.8%, 그리고 29.8. 29.8%, 네. 그리고 23년에는 34%. 네. 그리고 따끈한 자료인데 올해 1월 기준으로 네. 35.2%. 네. 그래서 아직은 절반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4급은 24명, 3급은 2명.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게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요 부서에 어느 정도 여성 공무원 비중이 예, 차지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아니면은 뭐 실국 주무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요 부서라고 조금 보는데요. 네. 22년 기준에 예산 부서의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감사부서는 26.7%로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성평등 여성 정책관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제주 도정의 변화들이 조금씩은 우리가 예, 조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기관장은 2명인데 관리직이 적으니까 올라올 기회가 적지만 네네. 어쨌든 공직 사회는 네. 5급 이상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여성 거죠. 공무원 비율 자체가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예, 높아지는 거겠죠. 공무원 전체로 따지면 여성이 약 50% 네네, 정도. 아직은 40대 후반이기는 하지만 40% 후반이긴 하지만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네. 가능성은 더 높다고 기대됩니다. 강경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태주 실장님은 일단은 앞으로 공직 사회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5급 이상 뭐 여성 공무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4급, 3급, 2급으로 올라가는 이 비율에서는 뭔가 이게 정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승진에 있어가지고 어떤 여성에 대한 유리 천정이라던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철저한 어떤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어떤 개선책,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기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 일단 5급의 풀이 넓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또 수치로 좀 비교해 보시니까 4급, 3급, 2급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까지 평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우리 여성들이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가족 중에 무슨 돌봐야 될 상황이 네. 누가 아팠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그리고 뭐 고3일 때 그런 경우에 여성분들이 그런 경력이 딱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지금 5급, 4급 그 상황이 지금 그 나이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이걸 전문직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예, 없느냐 그런 상황에서 많이 꺾이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이제 곧 총선이니까 국회의원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금 76년의 역사, 제주도의 어떤 선거의 역사상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도 배출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총선만 두고 바라볼 때 이상봉 의원님 이런 제주에서만 특이한 이런 일이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환경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네. 어쨌거나 지금의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기존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세대라 가지고 남자들 또한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런 괜당 문화 네.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되어진 이 지금 제도 현실 조건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벽이 상당히 높다. 아까와 같이 뭐 중앙에서 뭐 당에서 네. 직접적으로 비례대표를 앞순위에 올려준다거나 네. 그러지 않는 속에선 일반인들과 경쟁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이 되게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그러한 여성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네. 참여하려면은 좀 더 그러한 제도적인 틀, 특히 제주도는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네. 4개 시군이 있었을 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기초 여성 위원님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초를 거치고 광역을 거치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총선이든 또 광역단체장이든 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큰 선거에는 총선에는 예전에 반복대로 이 여성 인재들이 좀 적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 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여성들이 정치 참여의 측면에서 좀 더 잘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나 네. 관심 갖고 있는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제주에서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정치인이 맞겠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부활하게 된다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재 풀들이 예. 많이 예.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의원님은 또 여성 의원이시기도 한데 도의회에서 실제 여성 의원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네. 우리 과거에 비해 가지고 뭐 여성 의원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21대 지금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이 57명인데 네. 그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20%가 채 되지 않고 그 중에 비례대표가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만으로 생각하면은 1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 수는 낮은 편이고 우리 제주도의 세석은 또 그중에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 지역에서 여성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도 11%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1%인 우리 제주도에서 갖는 그 역할이 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 제주 지역이 특히 그 성별 고정관념 그런 게 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심해가지고 우리 정치 역시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정당에서나 각 우리 이런 여성 단체에서 이렇게 정치 아카데미나 그런 걸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강하영 네. 의원님이 도의원으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예. 뭐 내가 여성인데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지역구를 지역구 선거를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구 의원하고는 그 선거 방식이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그렇기 좀 때문에 덜했다. 일단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좀 부담이 덜 냈지만 일단 도의원 되고서는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여성으로서 의원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일단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의 역할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남성 의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힘들지 않나. 예. 근데 이게 주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조금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남성 의원은 괜찮냐 이렇게 또 거꾸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후보 꼭 여성 후보여야 된다. 아까 강하영 의원님 말씀은
제주에서 단 3명의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성이 나온다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지금 전국 상황에서 볼 때 쉽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후보가 꼭 나와야 되는 상징성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이 나오더라도 이런 여성에게만 과부하되어져 있는 역할들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는 그런 의원이 나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또 동시에 교차할 것 같은데 손태주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을 구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성의 삶의 역사와 권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왔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여성이냐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이 높은 여성이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여성을 발굴하는 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점으로 본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성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인정 문제나 네. 뭐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해결하려고 한 그 노력의 성과로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젠더 감수성은 남녀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정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은 갖춘 여성이든 남성이든 되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의 대표성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표성 확보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젠더 감수성이 높은 정책들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 당연히 펼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규수 대표님, 이게 지금 젠더, 뭐 여성 이렇게 좀 용어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 용어부터 살짝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 젠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요 근래 그래도 뭐 청년 세대의 어떤 뭐 성별 인식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젠더가 이제 서구권, 영미권에서 나온 용어이고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그 젠더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는 사실은 그 여성 운동을 했거나 여성 학자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별 권력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젠더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성이 이게 젠더입니다. 사실 젠더를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별 혹은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젠더는 어떤 성별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성별 권력 관계 혹은 성별 권력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젠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성으로만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선거에서 이런 젠더 정책 논의돼야 될 필요성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경수 대표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많이 제가 받기도 하는데요. 그게 네. 지금의 되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뭐 중앙이나 지역에서 막 이렇게 대안을 막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출생, 뭐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의 문제, 그 청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위기다. 우리 사회가 다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 모든 현상들 젠더 이슈거든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요. 이 현상들의 공통적인 어떤 원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성, 성차별성에 대해서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젠더 이슈라고 하면 혹은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거나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아까 젠더 개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 정책은 성별 어떤 관계를 다루는 그런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 관점이 없이 저출생,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청년 문제 원인 진단도 할
할 수 없고 해결책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젠더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풀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손태율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문화적인 거랑 구조적인 게 같이 병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는 뭐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리고 의사결정권에 있어가지고 남성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본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 우리 뭐 고위직 5급 이상의 뭐 네. 이렇게 공무원 비율도 했고 뭐 출자 출연 기간에 여성 이제 기관장 비율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됐을 때는 경제적인 여건도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성은 그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은 더 취약한 구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가 젠더에 지금 우리가 더 감수성을 좀 갖고서 좀 비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보면 네. 아마 이 젠더나 이런 뭐 성평등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이준석 대표일 것 같은데 그죠? 소위 말해 성별 갈라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20, 30대 남성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이유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강경숙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분이 하시는 그런 식의 정치는 사실은 청년 세대들도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서로 남녀 간에 되게 조화롭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젠더 갈등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차이를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권이나 어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청년들 세대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서 교감하고 사랑하고 뭐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갈라놓았을 때 누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인가? 그거는 청년 세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젠더 갈등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제 총선 공약으로 넘어와서 이상봉 의원님 이번 총선에서 정책이나 공약 보실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젠더 정책 있던가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 검색들을 해볼 때는 네. 뭐 특별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원 내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네. 그리고 앞으로 각 정당, 거대 여당, 야당들이 어떤 총선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네. 이랬을 때 보니까 법안 발의들은 상당히 활발히 이 여성 의원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발의는 되지만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네.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까도 우리 손태주 박사님은 좋은 취지로 이 여성 후보여야 된다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네. 가진 어떤 사람들이라면 적합하다는데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철저하게 여성 후보들이 아까 같이 당원 당규에 정해진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30% 정도를 최대한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 국회에서 발의와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된 상태에서 폐기 처분되는 법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선 때는 이슈로 던졌다가 또 그거 끝나면은 네. 유야무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든 그리고 이런 총선 공간 속에서 기존에 나왔던 법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해가지고 좀 내실이 있는 이 점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낙태금지법이 위헌이 되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하라고 했지만 지금 뭐 3년이 지났습니까? 여전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낙태는 위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저도 왜 이런 법이 통과 안 될까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하던데 우리 강하영 의원님 보실 때 이 도내 예비 후보들 공약 보시니까 이런 젠더 감수성이 맞는 공약 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일단 이상봉 의원님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네. 저도 이상봉 의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공천 과정이 아직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거의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런 그 공천의 과정이 또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들이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밑그림은 있습니다. 밑그림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공약들 뭐 예를 들면 뭐 돌봄, 경력 단절, 뭐 여성 취업 지원 예 그런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 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현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뭐 선물 보따리처럼 이렇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주부 역할, 엄마 역할, 네. 의원 역할까지 하는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제도의 예.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강경수 대표님이 보실 때는 혹시 이 두 분 의원님은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는 공약은 없었다. 정책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아직 이제 뭐 공약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나올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자면 젠더 의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녹색 정의당 의원이 후보의 공약인데 그분이 내놓으신 것이 전 국민 평생 성평등 돌봄 보장. 예. 이것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독박 육아 문제,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다양한 위치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마을 부엌이라고 해서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겠다. 이거는 여성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런 공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복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농민들은 하루 종일 같이 밭일했는데 남성 농민과 같이 저녁에 가서 또 밥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노동을 들을 수 있는 일이 공약이다라고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손대일 실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런 제주의 어떤 성평등 문화를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들어서 네네. 알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눈에 띄는 공약도 없고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후보들 간에 지금 젠더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20대 총선 때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대부분 여성 후보들이 뭐 젠더와 관련된 정책에는 뭐 취약 계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노동 일자리와 관련된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뭐 성별 임금 공시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다라는 게 계속 있었었는데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있었던 그 제1차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여성가족 정책 포럼에서도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노동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성별 임금에 대해서 계속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돌봄 영역에 대해서도 돌봄에 대해서 더 확장해야 되고 이게 보편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거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차인수 국회의정연수원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여전히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 격차 지수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0.680 그러니까 1이 평등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여성의 지위가 한 6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낮고 세계 순위에서 본다 그러면 105위. 하위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105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난해 11월 달에 그 제주도 의회에서 김경미 위원장님을 대표로 해서 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 격차 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올해 도 성평등 여성정책관에서 조사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할 거다라고 도의 업무 보고 때 이제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좀 변화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성 정책, 젠더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주도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하는 조례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개정하는 조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제주가 성평등하게 변화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뭐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러한 영향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무공청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게 주어진 할당제는 반드시 좀 강제 사항으로 해가지고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할당제 같은 부분들은 뭐 국회의원도 30% 지금 만들어뒀지만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할당이라도 해두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지금 손태주 시장님이 꼽은 이슈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에서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을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성범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성범죄라는 범위를 기존의 어떤 물리적 성범죄를 넘어선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총선에서 지금 제주 지역에서 이 세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될 주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강하영 의원님? 예, 네. 예. 아까 네. 돌봄 우리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돌봄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 돌봄의 정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예, 근데 이 돌봄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는 이렇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유휴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라동 같은 데는 돌봄의 수요가 많은데 그 근처에는 세워지지 않고 뭐 우리 저기 도시재생센터나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빈 공간 위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별로 없는 구제 조건에는 생겨나는데 이런 어떻게 마라돈 같이 그런 부분 필요한 지역이 생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 순으름 돌봄 공동체라고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인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렇게 돌봄을 우리 엄마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직접 돌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데 가장 이상적인 돌봄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희망팀은 많은데도 이렇게 실제로 지원받는 팀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의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도 무슨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연식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팀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던데 우리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전문가적인 그런 게 필요할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돌봄보다도 이렇게 우리 부모가 직접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 우리 초등 주말 돌봄도 이제 시행 계획 중인데 이게 보니까 아이들의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식사는 간편식, 대체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돌보면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엄마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정말 점심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거는 친구들끼리도 놀고 집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런데 이 점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밥 해주러 들어갈 수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민이나 거의 모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방학 중에 그 따뜻한 점심 한 끼 그런 고민이 큰 걱정이 아닌가.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엄마 밥은 아니더라도 편의점 밥처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하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에 맞는 그리고 양질의 돌봄 그리고 확대돼야 된다 이런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봉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선은 돌봄 주제로 제주에서 좀 더 확대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쨌거나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입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상황들을 보면 한 법안이 22,469건이 발의됐더라고요. 네네. 그 속에서 여성 관련이 한 1,486건이 한 6.6% 네. 발의됐었고 거기에서 남성 의원님이 820건, 네. 여성 의원이 660건. 네. 여기에서 남성이 820건은 절대적 숫자를 차지하는 남성 의원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랬던 것이고 1인당으로 이 구별로 보니까 아주 차이 나는 게 남성 의원은 3.4건, 네. 여성 의원은 11.5건.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들이 어쨌거나 지금 계속 당원 당규를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강조한 이 30% 정도가 들어와야만 아까 같이 발의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다 내용들도 지금에 있는 이 21대 국회가 남긴 젠더 과제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들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성범을 인근계 축소 관련 법 규정들이라든가 네. 이 지금까지 계속 이 전문가 토론 속에서 나와가지고 법안 검토들을 한 내용들을 가져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새롭게 구성하는 이 국회에서는 이런 법들이 통과시켰으면 그런 부분들이고 지역 내에서는 아까 뭐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직접 이 몸으로서 주보로서 뛰었던 우리 강양 의원님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입법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좀 마을내 네. 이런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좀 더 아랫단이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여성들이 네. 참여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자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쯤 현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보 의원님은 국회는 법을 만든 기관이니까 물리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통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여성들이 최대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여성 국회의원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죠? 네. 아마 비례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강경숙 대표님은 방금 돌봄 얘기가 좀 주로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제가 지역의 여성 단체들과 이게 네. 젠더 의제를 개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시 그 소개를 좀 드리면 그 여성 유권자 운동이라고 해서 어퍼라는 활동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5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 점점 참여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어퍼라는 뜻이 이제 뭐 어떤 지금 돌봄이나 평등 그리고 생태 위기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민주사회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평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돌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논의할 때 사실은 국가가 하든 가족이 하든 시장이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성이 돌봄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이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한 돌봄의 어떤 가치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돌봄은 누구나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권리이자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봄 시민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돌봐야만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야만 이렇게 밖에서 돌봄 노동자 여성들이 많이 하시지만 저임금 노동자이시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떤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선은 젠더 의제를 개발하는 여성 유권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퍼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활동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내에서 총선 앞두고 토론해야 될 주제들 젠더 감수성 관련된 주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시간상 이런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짧게 혹시 1, 20초 정도씩만
못하신 말씀들 있으면 짧게 말씀하고 이 토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봉 의원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저는 어쨌거나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조례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함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게 그러한 이 물리적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점검해가지고 네. 여성 친화 도시에 맞게끔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하영 의원님. 예. 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한 평등 정책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양성 간의 이해와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이시고 손태주 실장님. 네. 네.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뭐 성불평등에 대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성의 네. 인지적 감수성을 발휘하면서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도민과 더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서 민법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규범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젠더 정책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네.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지금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경숙 대표님. 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3.8 여성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성 단체 혹은 같이 하는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후보들에게 제안한 이런 결과들을 발표할 이제 외화하는 그런 네. 자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우리 이상봉 의원님, 그리고 강하영 의원님, 손태주 실장님, 강경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귀갓길에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역시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젠더 폭력이 없는 섬, 그리고 성폭력 없는 제주가 그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